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 주제는 AI의 특성과 그 AI 특성이 사업과 현실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간단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인공지능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와 인간 또는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죠. 그 지능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엘버스라는 사람이 1991년에 쓴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닐슨의 AI 정의도 이 엘버스의 정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그렇게 더 집어넣어 봤고요. 그럼 여기서 그 성공 확률이라는 건 뭐냐? 성공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행동 목표의 달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와 인간과 환경이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을 때 그 시스템이라는 건 국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사회, 가정일 수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지능적인 것이고 그런 지능적인 기계나 인간이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결국 지능적인 사물을 만들거나 좀 더 지능적인 인간을 만들거나 좀 더 지능적인 환경, 인프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 좀 더 지능적인 도로, 지능적인 빌딩 이런 걸 만드는 건 3번에 해당되겠죠.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능적인 제품, 서비스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간 그 자체를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지 자카다키스의 In Our Own Image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뭐 로봇처럼 보이는 게 있고 인간이 있죠. 인간은 자꾸 자기가 만든 문명에다가 자기를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지금 현대인이 생각할 때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창세기를 짓던 당시에는 빗살무늬 톡이나 이러한 집도 다 흙이었고요. 그릇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은 흙이었고 결국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온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어쩌면 과학적 생각이었을 거라는 거죠. 3세기, BC 3세기에 상하수도 시스템이 나오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상하수도 시스템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입으로는 무엇인가 먹고 그다음에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듯이 배설하는 그런 상하수도 시스템과 인간을 같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세기쯤 되니까요. 이제 스프링이나 기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태엽시계 같은 게 나오면서 르네 드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인간을 하나의 복잡한 기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토마스 홉은 우리 뇌 속에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 작은 기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역시 인간이 기계 문명을 만드니까 인간 자체를 기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쯤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자, 전기, 그다음 화학 같은 것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또 화학적 어떠한 물질, 또 전기가 흐르는 물질로 생각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1800년대 중반쯤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통신기기, 전보 같은, 전신 같은 그런 통신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인간의 뇌를 일종의 전보처럼 또 생각했다.
그러니까 전자, 통신, 화학, 기계, 상하수도 이런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을 그 자기가 만든 문명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은 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폰 노이만식 컴퓨터를 만들고 흔히 말하는 디지털 컴퓨터를 만드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이 컴퓨터고 컴퓨터가 인간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드라마 휴먼스도 결국 인간을 닮은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은 그냥 고도로 발전한 컴퓨터고 결국 컴퓨터를 고도로 발전시키면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 환원주의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자기가 만든 문명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발전시켜도 인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맹정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면 이런 페퍼, 소프트뱅크의 페퍼죠. 예, 손정희 회장님이 만드신 로봇인데요. 벌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잘 팔리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냉정하게 이거 얘는 대화가 안 돼. 그냥 가슴에 태블릿 붙은 컴퓨터에 불과해. 예,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손정 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작년 9월부터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오고 있죠. 소프트뱅크가 지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상당히 어렵다. 사실 일본 기사를 찾아보면 이미 2018년 10월 달에 이 페퍼가 재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페퍼가 2015년 가을에 나왔는데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2018년 가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 10월 달 기사네요. 그죠? 페퍼곤 안녕 80% 이상이 이제 필요 없어. 85%의 기업들이 이 로봇 페퍼를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 왜냐? 이렇게 사람 닮은 로봇 만들어 놓으면 일단 실력이 없어요. 예, 실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닮은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반성이 1995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 손정희 회장님 너무 훌륭한 분이죠. 저는 너무 존경하고 이분에 대한 강의도 한두 시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일본인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페퍼가 2015년 하반기에 나왔지만 언론 보도는 2014년부터 나와서 제가 2014년 8월에 머니투데이에 휴먼 로봇 시대는 아직 멀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이 로봇 페퍼가 망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닮은 로봇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발전 단계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 당시 MIT가 이런 지보라는 로봇을 출시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망할 것이다. 예, 지보 MIT 친구들이 만들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시리는 사실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시리. 원래 그 스탠포드의 유명한 AI 연구소인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SRI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이름도 시리라고 지은 건데요. 역시 시리 역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닮은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이런 시행착오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 손정희 회장의 이 페퍼의 실패, MIT의 지보의 실패, 그 다음에 애플의 시리 이런 것들이 약속한 만큼 뭔가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적절히 행동하는 것, 합리주의. 그 다음에 그 합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최적화. 2015년에 이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도 뭐라고 나옵니까? Computational Rationality. 결국 합리성, 결국 브레인, 마인드, 머신, 사람의 뇌나 사람의 마음이나 또는 기계에서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은 결국은 레셔널리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논문의 안을 읽어보면 결국 인공지능은 결국은 어떤 에이전트의 행동을 옵티마이즈, 최적화한다라는 것입니다. Under the conditions and goals given by its principal. 그 주인한테 주어진 어떤 조건과 목표가 주어지면 거기서 행동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 에이전트들은 계속 자기의 신념을 형성해 나가고 행동을 계획해 나가면서 자기의 유틸리티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최적화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냉랭하게 최적화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최적화하고 자기의 유틸리티, 자기의 효용을 최적화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적절히 행동한다. 적절히 행동하는 AI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AI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최적화하는 AI.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다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적화 연구라는 것은 이미 컴퓨터 사이언스에 많이 연구됐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미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튜링 어워드를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 최적화 이론의 내용이 약간 우울해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즉 다루기 어려운 그런 인트랙터블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걸 이제 NP 컴플리트, NP 하드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제 아무리 인공지능이란 이름, 멋진 딥러닝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건데, 최적화 문제는 어떤 AI 방법론이 나온다 해도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의 제약이 있을 때는 최적화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셔야 될 것이 거의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를 해도 되는 분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에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의 여러 회사들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확률적으로 실수보다는 성공을 더 잘하면 되는 그런 분야의 문제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도메인을 잘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도메인의 경우는 인공지능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과 AI가 혼합된 그런 시스템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셀프 드라이빙 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를 가장 빨리 할 것 같은 회사가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2018년 12월에 운전사가 전혀 없는 셀프 드라이빙 카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아직 기약이 없어요. 하지만 제일 빨리 할 만한 회사는 웨이모는 맞습니다.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테스라는 2020년 12월, 올해 12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로보택시 너무 멋진 얘기죠. 여러분들이 로보택시를 사가지고 갖고 계시면 출근하실 때 운전하실 필요가 없어요. 로보택시가 알아서 운전해서 여러분들 직장까지 데려갑니다.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다가 차를 주차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로보택시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얘가 영업을 합니다. 택시 영업을. 돈을 벌어줘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차가 필요할 때는 얘를 데리고 와서 얘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또 운전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주차장에다 이걸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다시 택시로 바뀌어서 영업을 합니다. 너무 멋진 얘기인데요. 2020년 12월이면 될 거라고 앨런 머스크는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2019년에 여러 진전이 있었죠. 아일랜드 회사 앱티브와 같이 조인트 벤처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완성차 시장보다는 부품 솔루션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셀프 드라이빙 카는 나 로봇 같은 것들은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가 만약 파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사 모빌아이는 RSS라는 걸 제안했는데요. Responsibility Sensitive Safety. 저는 이것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어떤 자율주행차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조건을, 차 사고의 조건을 정의함으로써 그 사고를 잘 피할 수 있다면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국제 표준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미국 회사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회사인 모빌아이 같은 회사들이 얘기하는 이런 표준들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해야 더 속도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여기 웨이모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웨이모는 좀 우울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오스틴 작업장을 폐쇄한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모간 스탠리가 웨이모의 기업 가치를 40%를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9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의 주식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웨이모는 2020년 초반에 2조 가까이 또 펀딩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구글이 더 이상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캐나다나 중동 지방에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 웨이모가 정말 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글이 욕심내서 자기네만 투자를 했겠죠. 근데 웨이모가 좀 어려워지니까 리스크를 이제 분산해서 구글 그 알파벳이라고 하죠. 웨이모의 그 모회사인 알파벳이 투자를 다 한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자본을 끌어들였다. 근데 2조 정도 투자를 받았지만 이거 1년이면 다 쓰거든요, 이 돈을. 그래서 2021년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웨이모가 돈을 벌지 못하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완전 자율주행차가 빨리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 저도 신나게 완전 자율주행차 타고 중국 여행도 가고 미국 여행도 가고 유럽 일주도 하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정말 큰 나라를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거기서 잠자고 술 마시고 그죠? 운전은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데 너무 행복한 일이고 상상이 되는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풀이라고 미국의 인공지능과 중국의 인공지능을 다 경험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AI 관련된 책도 하나 썼는데요. 그 AI 슈퍼파워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9년에 역시 그 MIT의 유명한 AI 교수인 로드니 브룩스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테슬라가 2020년에 로보택시를 출시하면 내가 절반을 먹어버리겠다. 로드니 브룩스 당신이 절반 나랑 같이 먹어줄래? 이렇게 재밌게 트위터에 트윗을 날렸는데 로드니 브룩스 역시 테슬라는 못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절반 먹어줄게.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전문가들이 이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비스 형태로 웨이모에서 나오든지 또는 완성차 형태로 테슬라에서 나오는 것을 아직 믿고 있지 않다. 뭐 이분들이 틀릴 수 있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경정 교수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사람인가 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비관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05년에 정보과학회지에 쓴 논문에서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AI 바둑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제가 썼어요. 여기 써있죠.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 예. 바둑은 해볼 만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2005년 당시에도 바둑은 인공지능으로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2016년에 현실화가 됐지만 저는 11년 전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쓴 겁니다. 저는 2014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는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머니투데이 글에서 저는 오늘이 2020년인데 2020년대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모가 트럭이나 다른 분야로 전환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완전 자율주행 트럭 회사도 이제 파산했어요, 하나가.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거라고 떠든 한국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늘 그렇게 또 비관론, 제 말을 너무 쉽게 들으셔가지고 무조건 비관하셔도 안 됩니다. 왜? 2019년에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구글이 퀀텀 컴퓨터를 개발했는데요. IBM의 기존의 퀀텀 컴퓨터가 만 년에 걸릴 계산을 3분에 했다는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십억 배예요. 수십억 배라는 건, 여러분 10억 배라는 건 2의 10승입니다. 2의 30승입니다. 2의 10승이 1000이잖아요. 그럼 1000을 3번 곱하는 거니까 2의 30승인데요. 2의 30승이라는 건 1년에 2배씩 발전한다고 했을 때도 30년이 걸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30년 걸릴 일을 만약 정말 구글이 이렇게 막 연구 개발을 해낸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까 MP 컴플리트, MP 하드 얘기하면서 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의 성능이 또 좋아지면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풀기 쉬워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하나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자동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기술이 많이 나오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실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예술의 역사라는 이 책, 그 다음에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카메라가 나와서 오히려 직업이 더 많아진 겁니다. 특히 카메라로 인해서 화가가 직업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동화하는 기술인 카메라가 나와서 화가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카메라 기술을 받아들여서 사진사로 변신했고 자기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름 제조업 생겼죠. 카메라 제조업, 필름 판매업, 사진첩 제작업, 사진관, 사진 현상업, 사진 유통업, 신문, 잡지, 광고, 출판 등 획기적인 산업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카메라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영화 산업 나왔죠. TV, 비디오 산업 나왔죠. 또 사진의 발전으로 여행의 욕구가 증가해서 교통산업, 숙박업, 요식업이 혜택을 받았죠. 사진의 발전으로 유명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연예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했죠. 화가들은 예술로서의 화가로 변신하거나 사진사로 변신하고 사진사로 새로 진출하게 되고 사진 예술가도 새로 생겼죠. 이 카메라 기술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 유튜버 나왔죠. 인스타 스타 나왔죠. 새로운 직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직업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산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차도 마찬가지죠. 마차에서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부들이 직업을 잃었다? 그렇지 않죠. 마부들은 자동차 운전사로 변신했고 마차를 타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사의 고용이 늘어났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이 등 고용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산업, 트럭 산업이 발전하고 운전사, 관리자들의 고용이 늘어났고요. 장거리 이동의 욕구가 커져가지고 여행산업이 생기고 교통산업, 숙박업, 요식업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자동차의 발명 역시 마부의 일자리를 없앤 것 이상의 고용을 창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출판도 마찬가지죠. 아날로그 식자공이 없어졌을 것 같지만 식자공들은 데스크탑 퍼블리싱 인력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그 인공지능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이것을 인공지능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고 이것을 어디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에 써먹으실지, 현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